한복은 대한민국 문화의 상징입니다. 전통옷? 베를린에서 먹힌다고 생각해? 한복태? 그게 뭐? 전통옷은 박물관에나 있어야지. 왜 런웨이에 있는 거야? 전통은 박물관에나 있어야 해. 런웨이가 아니라. 카타리나 슈미트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35살 한지수는 30여 명의 유럽 학생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의실 벽면에는 지수가 디자인한 한복 스케치가 걸려 있었어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저고리, 치마의 곡선을 살린 드레스, 한복깃을 응용한 재킷, 모든 디자인에 한국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카타리나의 파란 눈동자에는 경멸만이 가득했어요. 42살의 그녀는 베를린 패션 아카데미에서 15년간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파리 컬렉션에서 3번이나 대상을 받은 천재 디자이너였죠. 독일 미니멀리즘의 여왕이라 불렸어요. 카타리나가 지수의 스케치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한복 저고리 라인을 응용한 블라우스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학생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게 바로 착각이라고, 전통 의상을 현대 패션이라고 우기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보라고 했죠.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카타리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패션은 미래를 향해야 한다고,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한복은 아름답지만 그건 민속 의상일 뿐이라고, 국제 패션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죠. 지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카타리나가 지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강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녀가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디자이너가 베를린에서 뭘 배우려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서울에서 한복이나 만들면 될 것을 왜 여기까지 왔냐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불과 2주일 전이었습니다. 2주일 전 인천국제공항. 지수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출국장 앞에 서 있었어요. 독일행 비행기 탑승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수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60살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죠. 어머니가 작은 보자기 하나를 지수에게 건네셨어요. 비단으로 만들어진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섬세한 자수가 놓인 조선시대 유물이었죠. 지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이건 할머니 유품인데 왜 주시냐고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수에게 주라고 하셨다고, 독일에 가져가라고 하셨다고요. 지수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연분홍색 비단에 흰색 실로 수놓인 모란꽃 문양이 눈부셨습니다. 150년 된 보자기였어요. 지수의 고조할머니가 만드신 거였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이 보자기를 보물처럼 간직하셨다고, 이게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당부하셨어요. 독일 사람들이 한복을 무시할 거라고, 한국 전통을 유치하다고 비웃을 거라고 했죠. 지수도 알고 있었어요. 유럽 패션계는 자신들의 전통만 고급이라고 믿었거든요. 동양의 것은 이국적인 소품 정도로만 여겼죠.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하지만 증명하라고, 한복이 세계 어떤 옷보다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지수는 보자기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지수는 어머니께 깊이 인사를 드리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베를린은 지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차가웠어요. 베를린 태겔 공항에서 나온 지수는 택시를 타고 패션 아카데미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베를린의 풍경은 모던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오래된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눈에 들어왔어요. 대부분 검정, 회색, 흰색의 미니멀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이나 패턴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40분 후 베를린 패션 아카데미 건물이 보였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6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이 바로 유럽 패션의 중심지였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유명 디자이너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이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국제학생 담당 직원이 지수를 맞이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금발 여성이었죠. 그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대부분 백인이었고 간혹 흑인 학생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은 거의 없었죠. 지수의 작업실은 건물 끝 구석이었어요. 창문이 작아서 자연광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책상과 재봉틀, 옷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 작업실보다 훨씬 좁았죠. 담당 직원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수업 시간, 스튜디오 사용 규칙, 재료 보관 방법 등을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곧 떠났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았어요. 캐리어를 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할머니의 보자기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연분홍색 비단이 형광등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모란꽃 자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섬세했죠. 지수는 보자기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수가 12살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할머니 댁을 방문했었죠.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계셨어요. 흰색 명주천에 색색의 실로 꽃을 수놓고 계셨습니다. 지수가 옆에 앉아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예쁘냐고요? 지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너무 예쁘다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죠.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이라고, 색색의 실로 마음을 담아 수놓는 거라고 하셨죠. 할머니가 서랍에서 오래된 보자기를 꺼내셨어요. 바로 그 연분홍색 보자기였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할머니가 만드신 거라고, 150년 전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하셨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비단이 너무 부드러워서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옛날 양반집 교수들은 이런 걸 직접 만들었다고, 바느질 솜씨가 곧 그 사람의 교양이었다고 하셨죠. 지수가 물었어요. 할머니도 이렇게 잘하시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자신은 할머니의 할머니만 못하다고,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의 정성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수는 다를 거라고, 지수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나중에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하셨죠. 그때부터였어요. 지수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기 시작한 건요.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한복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했어요. 작은 곳이었지만 지수만의 스타일이 있었죠. 전통 한복의 선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게 지수의 특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었거든요. 지수는 꿈꿨어요. 한복을 일상복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베를린에 왔어요. 유럽 패션의 중심에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베를린 패션 아카데미 첫 수업 날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9시 지수는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학생들이 3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20대 중후반의 유럽인들이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서자 몇몇이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옆자리 독일인 여학생이 인사했습니다. 레나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지수도 인사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레나가 물었어요. 한국 패션도 요즘 인기 많다고 들었는데 맞냐고요. 지수가 대답하려는데 교수가 들어왔어요. 카타리나 슈미트였습니다. 42살의 그녀는 키가 175cm에 날씬했어요. 금발을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이 시크했죠. 온통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가 교단에 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자신은 쓸데없는 걸 가르치지 않는다고, 오직 진짜 패션만 다룬다고 했습니다. 패션은 예술이라고, 하지만 착용 가능한 예술이어야 한다고 했죠. 카타리나가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지수에게 머물렀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카타리나의 파란 눈동자는 차갑게 빛났습니다. 첫 과제가 발표됐어요.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스케치 10장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였죠. 중요한 건 독창성이라고 했어요. 다른 디자이너를 따라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갈 때 지수를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아시아 학생이네. K-팝 스타일 하려나? 지수는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스튜디오로 돌아온 지수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고민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의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수는 보자기를 집어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모란꽃 자수의 곡선, 색의 조화, 비단의 질감. 모든 게 완벽했어요. 지수는 영감을 받았어요. 이 보자기를 현대 패션으로 재해석하면 어떨까요? 펜을 들고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한복의 저고리 라인을 응용한 블라우스, 치마의 곡선을 살린 드레스, 보자기의 매듭을 패턴으로 응용한 스카프. 밤새 그렸어요. 10장이 금방 채워졌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멈췄어요. 지수는 만족스럽게 스케치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보여줄 수 있어. 한복의 아름다움을. 일주일 후 과제 발표 날이었어요. 학생들이 하나씩 자신의 스케치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유럽 미니멀리즘 스타일이었어요. 검정, 회색, 베이지 톤의 심플한 디자인들이었죠. 카타리나는 하나하나 날카롭게 평가했어요. 라인이 너무 평범해. 색 조합이 진부해. 이건 이미 작년 밀라노 컬렉션에서 봤어.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비판을 들었습니다. 지수의 차례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를 칠판에 걸었습니다. 10장의 스케치가 한꺼번에 드러났어요.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실루엣이 강의실을 환하게 만들었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저거? 색깔이 너무 화려한데? 카타리나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스케치를 하나하나 자세히 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게 뭐죠?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라고, 한국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일상에서 입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카타리나가 비웃었어요. 한복? 그 결혼식 때 입는 옷?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복은 결혼식 때만 입는 게 아니라고, 일상복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했어요. 저고리의 곡선미, 치마의 풍성함, 색의 조화. 모든 게 예술이라고 했죠. 카타리나가 스케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한복 저고리 라인을 응용한 블라우스였습니다. 그녀가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착각의 예죠. 민속 의상을 패션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강의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카타리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패션은 미래를 향해야 한다고,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지수가 반박했어요. 전통도 미래가 될 수 있다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게 진짜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카타리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가 지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강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한지수 씨, 당신은 착각하고 있어요. 카타리나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베를린은 뉴욕, 파리, 밀라노와 함께 세계 패션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요. 과거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지수의 스케치를 하나씩 떼어냈어요. 한복은 아름다워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민속 의상이에요. 박물관에 전시할 문화재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타리나가 마지막 스케치까지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런 걸로 졸업 컬렉션을 하려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나아요. 시간 낭비니까.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카타리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음 주까지 다시 해오라고, 이번엔 제대로 된 디자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수는 스케치를 모아들고 강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레나가 다가왔습니다. 지수, 괜찮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나가 위로했어요. 카타리나는 원래 엄격하다고 모든 학생한테 저렇다고 했죠. 하지만 지수는 알았어요. 카타리나가 유독 자신에게 더 가혹했다는 걸요. 스튜디오로 돌아온 지수는 스케치를 책상에 던졌어요. 그리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할머니의 보자기가 책상 위에 있었어요. 지수는 보자기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50년 전 조선시대 여인이 정성껏 수놓은 모란꽃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 박물관에만 있어야 할 거야? 지수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베를린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카타리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전통은 박물관에나 있어야 해. 민속 의상을 패션이라고 우기지 마.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한국은 새벽 5시였습니다. 대신 사진첩을 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는 고운 한복을 입고 계셨죠. 연두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그리고 금빛 놀이개가 달린 완벽한 한복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한복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란다. 할머니가 장담해. 지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었죠. 하지만 베를린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한복은 이국적인 볼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노트북을 켜고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검색했습니다. 샤넬, 디올, 프라다, 구찌 모두 자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샤넬은 프랑스 트위드를, 디올은 프랑스 실루엣을, 구찌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활용했죠. 그들은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지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 동양인이라서, 한국 전통이라서 무시당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학교에 갔어요. 도서관에서 패션사 책을 찾아봤습니다. 유럽 전통 의상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코르셋, 크리놀린, 버슬 모두 불편하고 비실용적인 옷들이었죠. 하지만 그것들은 패션의 역사로 존중받고 있었어요. 반면 한복은 편하고 아름다운데도 민속 의상으로만 취급받았습니다. 지수는 책을 덮었어요. 증명해야 돼. 한복이 진짜 패션이라는 걸. 2주일이 지났어요. 지수는 카타리나의 지시대로 새로운 스케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한복 요소를 완전히 빼고 유럽 스타일로만 디자인하려니 영혼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금요일 오후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던 지수에게 레나가 찾아왔어요. 레나는 독일인이지만 친절했습니다. 지수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줬죠. 지수, 오늘 저녁에 학생들 모임 있는데 갈래? 지수는 고민했어요. 가고 싶었지만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레나가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다들 친절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녁 7시 학교 근처 카페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학생 15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지수가 들어서자 몇몇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대화에는 잘 끼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독일어로 이야기했어요. 가끔 영어로 바꿔줬지만 금방 다시 독일어로 돌아갔죠. 지수는 구석에 앉아 커피만 마셨어요. 그때 한 독일인 남학생이 물었어요. 지수가 한국에서 뭘 했냐고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복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했다고요.
한복? 아, 그 화려한 드레스? 결혼식 때 입는 거 맞죠?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진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국적인 호기심이었죠. 한 여학생이 물었어요. 한복이 일상복으로 입기엔 불편하지 않냐고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현대 한복은 활동하기 편하게 개량되었다고 일상에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유럽에서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동양적이잖아.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3장 제10챕터 모임이 끝나고 지수는 혼자 숙소로 돌아왔어요. 베를린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원룸에 들어서자 텅 빈 공간이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지수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베를린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카타리나는 지수의 디자인을 계속 무시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지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나야, 나야. 지수, 어떻게 지내? 베를린 어때? 친구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어요. 지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카타리나의 모욕, 학생들의 무시, 그리고 깊어지는 외로움까지요. 미나가 위로했어요. 지수야, 힘들면 돌아와. 서울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증명하라고 하셨죠. 한복의 아름다움을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책상으로 갔어요. 할머니의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보자기를 자세히 봤어요. 모란꽃 자수의 섬세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놓인 꽃잎들, 잎사귀의 곡선, 줄기의 생동감, 모든 게 살아있었어요. 150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아. 지수는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기로요. 다음 날 토요일, 지수는 베를린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유명 패션 브랜드 매장을 구경했습니다. 샤넬, 디올, 프라다 모두 화려한 쇼윈도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하나하나 자세히 봤어요. 그들의 디자인 철학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샤넬 매장에서 트위드 재킷을 봤어요. 프랑스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였죠. 그들도 전통을 쓰잖아. 왜 나는 안 돼? 지수는 용기를 얻었어요. 월요일 아침, 지수는 카타리나 교수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노크를 하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요.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카타리나는 책상에 앉아 뭔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죠? 지수는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교수님, 제가 한복 디자인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카타리나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전통은 박물관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샤넬도 프랑스 전통을 쓰잖아요. 디올도 구찌도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카타리나가 비웃었습니다. 샤넬과 당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코코 샤넬은 천재였어요. 프랑스 전통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죠. 그녀가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당신은 뭘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냥 한복을 조금 변형한 것뿐이잖아요. 지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카타리나 말이 맞았거든요. 카타리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 현실을 봐요. 유럽 패션계에서 동양인이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전통 의상으로는 더더욱요. 지수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카타리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조언을 들으세요. 한복은 입고 유럽 스타일을 배워요.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에요. 지수는 연구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나?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나이 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백발의 여성이었어요. 우아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죠. 여성이 지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지수는 대답하려다 그만뒀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털어놓기가 민망했거든요. 하지만 여성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열렸어요. 지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것, 한복 디자이너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복이요? 정말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성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저와 함께 갈 수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수는 당황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여성은 복도를 지나 건물 2층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전시실이 있었어요. 패션 아카데미 역사관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전시실에는 오래된 사진과 의상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베를린 패션 아카데미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죠. 여성이 한쪽 벽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50년 전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성이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거 봐요. 사진에는 젊은 여성이 런웨이를 걷고 있었어요. 독특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동양적인 느낌과 서양적인 실루엣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수가 물었어요.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첫 컬렉션이에요. 50년 전이죠.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여성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엘리자베트 하르트만이라고 베를린 패션 아카데미 명예교수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독일 패션계의 전설이었죠. 엘리자베트가 설명했어요. 자신은 젊었을 때 일본에서 5년간 살았다고 그곳에서 기모노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와서 동양과 서양을 융합한 디자인을 시도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다들 비웃었어요. 동양 옷은 패션이 아니라고요. 엘리자베트의 목소리에 회상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했죠. 그녀가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기모노의 소매를 응용한 코트, 오비를 재해석한 벨트, 동양 문양을 현대화한 패턴, 모두 혁신적이었어요. 결국 파리 컬렉션에서 인정받았어요. 동서양 융합의 선구자라고요. 엘리자베트가 지수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한복으로요. 지수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트가 물었어요. 한복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냐고요. 지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스케치 사진을 보여줬어요. 카타리나에게 무시당했던 그 디자인들이었죠. 엘리자베트가 하나하나 자세히 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기본은 되어 있어요. 지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엘리자베트가 설명했어요. 당신은 한복을 그대로 옮기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지수가 이해하지 못하자 엘리자베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통을 현대화한다는 건 복사가 아니에요. 재창조예요. 한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걸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야 해요. 엘리자베트가 제안했어요. 자신이 지수를 가르쳐 주겠다고요. 일주일에 2번 제 작업실에서 만나요. 제대로 된 동서양 융합을 배워봐요. 지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설적인 디자이너가 자신을 가르쳐 주겠다니요.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젊은 디자이너를 돕는 게 제 마지막 소임이에요. 엘리자베트가 미소 지었어요. 게다가 한복은 제가 항상 관심 있던 분야예요. 기모노보다 더 우아하거든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베를린에 와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수와 엘리자베트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됐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엘리자베트의 작업실에서 만났습니다.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오래된 건물 3층이었어요. 넓은 작업실에는 천이 가득했습니다. 첫 수업날 엘리자베트가 말했어요. 먼저 한복의 본질이 뭔지 생각해봐요. 지수가 대답했어요. 곡선의 아름다움이라고, 세계의 조화라고 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겉모습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한복의 본질은 자연이에요. 몸을 억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죠. 유럽 옷은 몸의 곡선을 강조하지만 한복은 몸을 자유롭게 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 자유로움을 어떻게 현대 패션에 담을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트가 물었어요. 지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천을 꺼내왔어요. 여러 가지 소재가 있었습니다. 실크, 린넨, 울, 코튼. 각각 만져보라고 했어요. 소재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한복은 주로 실크를 쓰죠. 왜일까요? 지수가 대답했어요. 가볍고 부드러워서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실크가 너무 동양적으로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소재를 쓰는 거예요? 정확해요. 린넨이나 울로 한복의 실루엣을 만들면 어떨까요? 동양적이지만 유럽적이기도 한 거죠. 지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엘리자베트가 계속 가르쳤어요. 색조합, 패턴 응용, 실루엣 변형. 모든 걸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법을 알려줬죠. 2주가 지났어요. 지수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보자기를 작업실에 가져왔어요. 엘리자베트가 보자기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놀라워요. 150년 전 작품이라고요? 네. 제 고조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엘리자베트가 보자기를 자세히 봤어요. 모란꽃 자수, 색의 조화, 비단의 질감. 이걸 패턴으로 응용하면 어떨까요? 패턴요? 네. 모란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프린트 패턴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통 자수 기법은 유지하되 디자인은 미니멀하게요. 지수는 즉시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모란꽃의 곡선을 단순화하고 색을 절제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옆에서 조언했어요. 더 단순하게. 유럽 사람들은 심플한 걸 좋아해요. 석 주가 지났어요. 지수의 디자인은 점점 세련되어졌습니다. 한복의 본질은 지키되 형태는 완전히 새로웠어요. 저고리의 여유로움을 오버사이즈 재킷으로, 치마의 풍성함을 플레어 스커트로, 고름의 우아함을 벨트 디테일로 재해석했죠. 엘리자베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됐어요. 이게 진짜 동서양 융합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베를린 패션 위크까지 2달 남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졸업 컬렉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학생들은 각자 주제를 정하고 작업에 들어갔죠. 어느 날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카타리나가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자신의 주제를 발표했어요. 저는 베를린 도시의 차가움을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미니멀리즘의 극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방향이었어요. 모던하고 심플하고 모노톤의 디자인들이었죠. 지수의 차례가 왔어요. 지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과 유럽 현대의 융합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카타리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지수 씨, 제가 뭐라고 했죠? 전통은 박물관에 있어야 한다고요.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샤넬도 디올도 전통을 씁니다.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카타리나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샤넬이에요? 디올이에요?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카타리나가 계속 말했어요. 그들은 100년 역사를 가진 브랜드예요. 당신은 뭐죠? 서울에서 온 무명 디자이너잖아요.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프란츠라는 독일인 남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궁금한데요. 한복으로 뭘 만든다는 거예요? 한복은 그냥 드레스잖아요. 학생들이 웃었어요.
지수가 반박했습니다. 한복은 드레스가 아닙니다. 저고리와 치마로 이루어진 투피스예요. 그게 그거죠. 아무튼 평범한 옷이잖아요. 프란츠가 비웃었어요. 카타리나가 말했어요. 한지수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졸업 컬렉션 탈락이에요. 베를린 패션위크 무대에도 못 써요. 지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카타리나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좋아요. 당신 고집대로 하세요. 하지만 결과는 책임지지 않아요. 회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나갈 때 수군거렸어요. 저 한국인 완전 고집세네. 패션위크 무대 못 서는 것 뻔한데. 카타리나 교수님 화나게 만들면 끝인데. 복도에서 레나가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지수, 정말 괜찮아? 교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난 내 길을 갈 거야.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날 저녁 SNS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학교 익명 게시판이었습니다. 한국 학생 진짜 웃기다. 키읔키읔 한복으로 패션위크 나간대. 동양인이 유럽 패션 모르나 봄. 카타리나 교수님한테 찍혔는데 어쩌려고. 댓글이 달렸어요. 키읔키읔키읔 민족 의상 입고 무대 서는 거 아님? 완전 코미디 예약. 베를린 패션위크가 한복쇼도 아니고 키읔키읔. 지수는 게시판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자베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힘들어요. 엘리자베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작업을 계속해요. 학교에서 다들 비웃어요.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옳아요.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엘리자베트가 힘을 줬어요. 내일 작업실로 오세요.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지수는 엘리자베트의 작업실로 갔어요. 엘리자베트가 낡은 스크랩북을 꺼내왔습니다. 이거 봐요. 스크랩북에는 50년 전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어요. 독일 디자이너, 일본 기모노로 패션요? 웃기는 시도. 동양 취향은 패션이 아니다. 엘리자베트 하르트만, 정체성 혼란. 모두 엘리자베트를 비판하는 기사들이었어요. 지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선생님도 이런 걸 겪으셨어요? 물론이죠. 50년 전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엘리자베트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다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 하르트만, 파리 컬렉션 대상, 동서양 융합의 선구자, 독일이 낳은 혁신적 디자이너, 모두 찬사 일색이었어요.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비웃음을 견뎠죠. 엘리자베트가 지수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더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에겐 제가 있으니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엘리자베트가 손수건을 건네줬습니다. 울지 마요. 지금은 작업할 시간이에요. 그날부터 지수는 더욱 집중했어요. 엘리자베트와 함께 한복의 모든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저고리의 곡선, 치마의 주름, 동정의 라인, 고름의 매듭. 하나하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지수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엘리자베트가 말했어요. 패션 위크까지 한 달 반 남았어요. 최소 5벌은 만들어야 해요. 5벌요? 네. 컬렉션은 하나로는 안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하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자베트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옷은 전통을 보여주고 마지막 옷은 미래를 보여줘요. 그 사이에 변화의 과정을 담는 거죠. 지수는 즉시 구상을 시작했어요. 5벌의 옷, 5단계의 진화. 패션 위크까지 한 달 남았어요. 지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엘리자베트의 작업실로 달려갔어요. 밤 11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죠. 첫 번째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통 한복의 형태를 최대한 살리되 소재를 바꿨습니다.
비단 대신 독일산 린넨을 썼어요. 연분홍색이 아니라 베이지색으로 했죠. 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고리의 곡선만큼은 그대로 살렸어요. 한복의 본질이었거든요. 일주일이 걸렸어요. 첫 번째 옷이 완성됐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옷을 입어봤어요. 그녀의 몸에 딱 맞았습니다. 완벽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지수는 기뻤어요. 하지만 아직 네 벌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옷은 변형의 시작이었어요. 저고리의 길이를 늘려서 재킷으로 만들었습니다. 치마는 플레어 스커트로 바꿨죠. 하지만 한복의 여유로움은 유지했어요. 몸을 조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이었습니다. 색은 회색과 흰색의 조합이었어요. 모던하면서도 우아했죠. 이번엔 열흘이 걸렸어요. 재킷의 패턴을 잡는 게 어려웠거든요. 엘리자베트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소매를 더 넓게. 한복의 특징이니까. 깃은 세워요. 동정의 느낌을 살려야 해요. 지수는 하나하나 수정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다 보면 손가락이 저렸어요.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세 번째 옷은 더 과감한 변형이었어요. 한복의 구조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저고리와 치마를 하나로 합쳐서 원피스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허리선은 한복처럼 높게 잡았죠. 고름을 응용한 벨트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소재는 독일산 울이었어요. 무거운 소재지만 한복의 부드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특수 가공을 했죠. 색은 검정이었어요. 하지만 깃부분에만 할머니 보자기에 모란꽃 패턴을 넣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이 옷을 만드는데 2주일이 걸렸어요. 패턴을 15번 수정했습니다. 엘리자베트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어려웠죠. 이건 너무 복잡해요. 단순하게 가요. 지수는 다시 시작했어요. 패턴을 단순화하고 디테일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지켰어요. 마침내 완성됐을 때 엘리자베트가 감탄했어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 네 번째 옷은 미니멀의 극치였어요. 한복의 모든 장식을 빼고 오직 선만 남겼습니다. 저고리의 곡선, 치마의 어라인, 고름의 흐름. 색은 순백이었어요. 아무 패턴도 없이 오직 형태만으로 승부했죠. 소재는 독일산 실크를 썼어요. 한국 비단보다 두껍고 광택이 덜했지만 유럽적이었습니다. 이 옷이 가장 어려웠어요. 장식이 없으니 조금만 실수해도 다 보였거든요.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지수는 밤새 바느질했어요.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였습니다. 2주일 만에 완성했어요. 옷을 걸어놓고 보니 눈물이 났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마지막 5번째 옷은 미래였어요. 한복의 본질을 담되 형태는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비대칭 재킷에 와이드 팬츠를 매치했어요. 전통 한복에는 없던 조합이었죠. 하지만 재킷의 여밈은 고름 방식이었고 팬츠의 실루엣은 한복 바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색은 네이비와 골드의 조합이었어요. 깃과 소매 끝에만 할머니 보자기에 모란꽃 자수를 놓았죠. 자수는 직접 손으로 놓았어요. 할머니가 하셨던 방식 그대로요. 한 땀 한 땀 실을 꿰매며 지수는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해내고 있어요. 자수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눈이 침침해서 안경을 썼습니다. 손가락 끝은 바늘 자국으로 가득했어요. 엘리자베트가 걱정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먼저예요. 하지만 지수는 멈출 수 없었어요. 패션 위크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마침내 5번째 옷이 완성됐어요. 엘리자베트와 지수는 작업실에 5벌의 옷을 나란히 걸어놓고 봤습니다. 전통에서 시작해서 미래로 이어지는 여정이 한눈에 보였어요. 엘리자베트가 지수의 어깨를 안았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긴장이 밀려왔어요. 일주일 후면 베를린 패션위크 무대예요. 수백 명의 관객과 패션 전문가들 앞에서 컬렉션을 선보여야 했죠. 엘리자베트가 말했어요. 이제 런웨이 연습을 해야 해요. 모델도 섭외하고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지수는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의 보자기를 봤어요. 이제 그 보자기의 정신이 5벌의 옷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할머니, 일주일 후면 세상 사람들이 볼 거예요. 한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베를린 패션위크 당일 아침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8시 지수는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패션 전문가, 언론인, 바이어, 그리고 패션을 사랑하는 수백 명의 관객들이었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방을 들고 백스테이지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분주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모델들이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죠. 지수의 대기실은 복도 끝이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5벌의 옷을 걸어두기엔 충분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긴장하지 마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이제 세상에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지수는 옷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구김은 없는지, 단추는 제대로 달렸는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모델 5명이 도착했어요. 엘리자베트가 섭외한 전문 모델들이었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날씬한 여성들이었어요. 모두 유럽인이었죠. 지수는 모델들에게 옷을 입혔어요. 하나하나 신경 써서 피팅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전통 한복 라인의 옷을 입었어요. 베이지색 린넨 소재가 모델의 몸에 우아하게 흘렀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재킷과 스커트 세트를 입었어요. 회색과 흰색의 조화가 세련됐죠. 세 번째부터 5번째까지 차례로 옷을 입었어요. 마지막 모델이 네이비 비대칭 재킷을 입었을 때 백스테이지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거 뭐야? 동양 스타일인데 완전 모던한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전 10시 패션위크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디자이너의 쇼가 열렸습니다. 독일인 디자이너의 미니멀리즘 컬렉션이었어요. 검정, 회색, 흰색의 깔끔한 옷들이 런웨이를 채웠죠.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쇼가 이어졌어요. 모두 유럽 스타일이었습니다. 지수는 12번째 순서였어요. 대기실에서 모델들과 함께 기다리는 동안 지수는 계속 심호흡을 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격려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믿어요. 오후 2시 지수의 차례가 왔어요. 다음은 한지수 디자이너의 경계 없는 아름다움 컬렉션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아레나에 울렸어요.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디자이너? 처음 듣는 이름인데? 지수는 무대 옆에 섰어요. 모델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잔잔한 가야금 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전자음이 깔려 있었죠.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었어요.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올랐어요. 베이지색 한복 라인의 옷이 조명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델이 천천히 걸었어요. 린넨 소재가 자연스럽게 흔들렸습니다. 한복의 여유로움이 그대로 느껴졌죠. 관객 몇몇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모델이 런웨이 끝에 서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옷의 실루엣이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두 번째 모델이 나왔어요. 회색 재킷과 흰색 스커트가 무대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재킷의 넓은 소매가 움직일 때마다 우아한 곡선을 그렸어요. 객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의 검정 원피스가 등장했을 때 객석이 술렁거렸어요. 깃부분에 놓인 모란꽃 자수가 눈부셨거든요.
전통 자수 기법이 현대 디자인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패션 에디터 몇 명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모델이 순백의 옷을 입고 나왔어요. 아무 장식도 없이 오직 선만으로 승부하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강렬했어요. 한복의 곡선이 현대 미니멀리즘과 만나는 순간이었죠. 객석 앞줄에 앉은 유명 패션 평론가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거 봐. 완전히 새로운데? 마지막 다섯 번째 모델이 등장했어요. 네이비 비대칭 재킷과 와이드 팬츠였습니다. 금빛 모란꽃 자수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모델이 런웨이를 걸을 때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모델이 런웨이 끝에 섰을 때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통 한복의 정신과 유럽 현대 패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양도 서양도 아닌 그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아름다움이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맨 뒷자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자베트였어요. 하나, 둘. 박수가 점점 퍼져나갔어요. 앞줄에 패션 평론가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어요. 객석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는 무대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됐어요. 사회자가 지수를 무대로 불렀어요. 디자이너 한지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수는 떨리는 다리로 런웨이에 올랐어요. 수백 명의 관객이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깊이 인사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해냈어요. 증명했어요. 한복이 세계 어떤 옷보다 아름답다는 걸요. 쇼가 끝나고 지수는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엘리자베트가 달려와 지수를 껴안았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엘리자베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델들이 축하해줬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다가와 칭찬했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런 컬렉션은 처음 봤어요. 지수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대기실 문이 열렸어요. 패션 매거진 편집장들이 들어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보그 독일판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엘르 매거진인데요. 다음 달 커버 스토리로 실고 싶습니다. 지수는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엘리자베트가 대신 응대했어요. 지금은 좀 쉬게 해주세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편집장들이 나간 후 이번엔 바이어들이 들어왔어요. 베를린 최고급 백화점 KADW입니다. 컬렉션을 입점시키고 싶은데요. 파리 콜레트 바이어입니다. 협업 가능하신가요? 지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계적인 편집숍에서 자신의 옷을 팔고 싶다니요. 1시간 동안 명함을 수십 장 받았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엘리자베트와 지수만 남았을 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카타리나였습니다. 카타리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타리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지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카타리나가 사과하다니요. 제가 틀렸습니다. 카타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통은 박물관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이 증명했어요. 전통도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녀가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당신의 컬렉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요. 카타리나가 손을 내밀었어요. 용서해 주시겠어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카타리나에게 받은 상처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지수는 카타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교수님.
카타리나가 지수의 손을 꼭 쥐었어요. 당신은 훌륭한 디자이너예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학교로 돌아와 주시겠어요? 제 수업이 아니어도 좋아요. 다른 학생들에게 당신의 철학을 가르쳐 주세요. 지수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카타리나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엘리자베트가 말했어요. 카타리나가 사과하는 건 처음 봐요. 당신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재능과 끈기가 만든 결과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독일 주요 신문들이 지수의 컬렉션을 다뤘어요. 한국 디자이너, 베를린 패션 위크 강타, 동서양 융합의 새로운 지평, 한복 박물관에서 런웨이로 모든 기사가 찬사일색이었어요. SNS에도 지수의 컬렉션 사진이 퍼져나갔습니다. 학교 익명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어요. 한지수님 축하합니다. 제가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한국의 자랑입니다. 카타리나 교수님도 인정하셨다는데 진짜 레전드. 댓글도 달렸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한복이 정말 아름답네요. 지수님 덕분에 한국 문화를 새롭게 봤습니다. 지수는 게시판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일주일 후 지수는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지수야. 엄마, 저 해냈어요. 지수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했어요. 패션위크 성공, 카타리나의 사과, 바이어들의 러브콜.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 엄마. 할머니 보자기 덕분이에요. 보자기? 네. 할머니가 주신 그 보자기가 모든 영감의 시작이었어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지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증명했어요. 한복이 세계 어떤 옷보다 아름답다는 걸요. 제8장 제27챕터 최종 챕터. 석 달 후 지수는 베를린에 자신의 아틀리에를 열었어요. 한 HAN이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엘리자베트, 카타리나 학교 학생들, 그리고 패션위크에서 만난 바이어들까지요. 레나가 축하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지수, 정말 축하해. 프란츠도 왔습니다. 예전에 한복을 비웃었던 그 학생이었죠. 지수 씨,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무지했어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악수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친구잖아요. 아틀리에 안에는 지수의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할머니의 보자기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보자기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영감의 원천이었군요. 150년 된 작품이라니 놀라워요. 지수는 보자기 앞에 서서 설명했어요. 제 고조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이 한 땀 한 땀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죠.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지수는 혼자 아틀리에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35살 한지수, 서울에서 온 무명 디자이너에서 베를린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그 여정에는 무시와 조롱, 외로움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정과 끈기, 그리고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지수는 할머니의 보자기 앞에 섰어요. 할머니, 봤죠? 한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이 인정했어요. 보자기에 모란꽃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지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음 컬렉션 작업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 궁중 의상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파리 패션 위크에서 선보일 예정이었죠. 지수는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베를린의 밤은 길었지만 지수의 꿈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한복은 더 이상 박물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런웨이에서, 사람들의 일상에서, 그리고 지수의 손끝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